주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쉬운 한 번째로 저출산 노동력 감소는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무너진다는 주제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50%, 100대 기업이 95%, 그다음에 전국 20개 대학의 80%, 그다음에 의료기관 51%고 수도권은 출산율이 0.59명이고 지방은 0.78명이다. 수도권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뭐 강제적으로는 안 되고 하여튼 뭐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저출산 고령화로 멸망했다는데 로마 그 크고 강한 나라가 수도권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같이 무너진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 IMF 전 총재가 말하는데 이런 문제는 다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해당되는 거고 이제 차차 많아져서 2017년에는 65세 이상이 50% 된다. 그건 지방만 50% 된 게 아니고 수도권도 50% 되면 지방과 수도권이 어떻게 함께 무너지는가를 이 시간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똑똑해서 일을 안 낳는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합리적 선택. 결과다. 주변의 여성들, 선배들의 입에서 애 나 좋아, 키만 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자 선배들이 저랑 눈 마주치면 굳이? 하지 굳이? 다 이러세요. 애 나 좋고 키우면 하라고 말하면 어린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자들이 하지 마 그렇게 저런 식으로 말하면 이 사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 보면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렇게 거의 질반수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 출산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현상이 나오고 25, 49세는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하고 여러 부분에서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65%. 7,000명 조사하니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39%의 동의 안 했어요. 그 외에는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60%는 그 중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7,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많은 수가 이런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의 상황은 곧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200명의 남녀가 한 세대 반 만에 12명이 된다고 하는 0.5% 출산율 때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가 출산이 많아질 거야 되는데, 아니, 42%나 감소되는 방향으로, 40%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저출산 정책에서 이름표만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전문가가 더 심하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 분석해보니까, 인구 감소 대성장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권 출산율이 더 낮고 또 인구 구조 면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출생아가 적어지고 노인이 점점 많아져 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미래로 인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연구는 하되 방안은 세우지 않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도 제주 포럼에서 이와 같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정해진 미래로 가는 거다 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콜몬 교수도 16년간 보니까 점점 나빠진다 한국이. 그 다음에 고드인 교수 노벨 경제상 받는 사람도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서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5번째 저출산 실적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상황과 분석이 맞다 이겁니다. 이런 데 대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 정약용은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힘들다.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듯합니다. 국토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그 모든 것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우리나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게다가 저성장, 저출산 국가로 들어서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일부 지방 도시들의 쇠퇴입니다.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방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데 대다수 거기 몰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보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몰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 생존의 문제와 맞물려서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국가 생존이 여기 맞물려 있다는 얘기고요. 지방의 현대와 미래는 대책을 찾아보자 하면서 2040년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과 상관없이 노동력 역수 빈곤과 고령화로 국토 전체가 같은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은 마찬가지 입장이 있다는 이겁니다. 아까 정약용 씨가 200년 전에 서울과 서울 4대문을 떠나지 말고 서울에 요즘 살아라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데 이건 돈 중심, 미래 중심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렇지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0% 정도가 20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위기 지역 중에서 96%가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급격한 세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헐렁하게 분포될수록 주민 1인당 투입 예산은 늘어납니다. 이는 곧 소멸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위한 공적 자금이 급격히 늘어날 거란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 비용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되겠죠. 2001년 기준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 예산은 43만 원 정도였습니다. 군지역에서 주민 1인당 쓰는 예산은 200만 원, 대도시의 4배 이상입니다. 10년 후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대도시는 주민 1인당 250만 원, 군지역은 117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무려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30%의 지자체가 파산 위기에 직면할 2040년도에 아마도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파산 위기 지방 한 사람당 비용이 지금 2001년도에 200만 명, 도시에는 43만 명이니까 훨씬 지금도 많이 들어가요. 4배 이상. 그런데 2027년은 250만 명, 250만 원이니까 그때는 뭐 합해가 다르지만은 몇 배예요, 여기서도. 이거 올라가는 거지만 이건 1000배. 그래서 5배. 굉장히 한 사람당 투자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 소멸 행정구역이 없어지고 공무원들은 다 이제 도망가고 돌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절반의 지자체가 없어진다. 급격한 세수 감소를 위해서 공적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수도권 있는 사람들이나 지방사람 같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모두가 해서 2040년대는 30% 지자체가 파산된다. 그러니까 30%의 지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그 인력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 군지역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적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골에 사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이죠. 이 어르신들이죠. 20, 30대 청년들인데요. 제가 사는 마을에서
청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마을 청년은 5, 60대입니다. 어디 가서 어르신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청년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20, 30대는 글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이 일이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건 마을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언니가 우리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 보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오후에도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장사 안 되죠? 힘들죠? 여기 오면 뭐 거의 없는 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도 내가 여기 시집 올 때는 막 포장 쳐놓고 이래 장사했는데 그러다가 막 사람이 밖에 못 댕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어요 사람이.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의 의성군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면 단위의 전통시장들은 거의 이제 상권이 이제 소멸돼 가는 과정이고요. 다만 읍이나 이렇게 좀 큰 면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라도와 경상도 전체 인구 30은 3천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휘어 성장이라는 겁니다. 의성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들도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양상이 어떤가요? 물줄기가 줄어들어가는 시냇물처럼 보이죠? 라고 있는데요. 주요 젊은 인구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벗어나 이동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대부분 연대엔 28%로 증가했고 그 이후 서서히 늘어나 현재는 5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7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무려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30%의 지자체가 파산 위기에 야,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시인이고 전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73%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고 극단적인 서울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저출산 40년의 그 시리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도시가 사라진다. 수도권의 출산율은 지방보다도 0.2% 더 낮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붕괴로 출산율이 수도권이 더 낮고 이와 같이 없어지는 지방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공무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붕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도 붕괴한다. 이런 말입니다. 출산율이 10년 내에 불러올 변화 1. 줄어드는 인구, 특히 힘든 일을 해줄 젊은 노동인구 확보를 위해 정부는 결국 이민자에 대한 문을 크게 열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국가 인구가 대거 유입되어 나라가 잠식되는 경우겠죠. 2. 경력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100만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5분의 1을 유지해야 할 텐데 지금 출산율로는 이마저도 힘들겠죠. 결국 여성 징집 논의가 도마에 오를 겁니다. 3.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점차 그 구멍이 커지고 있는 의료보험의 부담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커져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규모 연금 납부액과 보험료 인상이 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앞이 안 보이네요. 4. 복지 혜택을 보는 노인 세대의 증가와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주는 결국 세대 갈등을 폭발 수준으로 증폭시킬 것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틀딱, 라떼 등의 말은 그런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 등으로 보입니다. 5. 교육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벌써 교대가 위험하다고 하죠. 지방대 붕괴가 서울숙제대학으로 이어질 것이고 의대 아니면 한국대학은 대학 취급도 못 받을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역대 최저... 자, 그래서 2040년대에 지방대학 60% 폐쇄될 때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그래서 이 20만이면 78%가 축소되거나 폐쇄되거나 이러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가족들이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대구에 연구소 하나 세운 분들
가족들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잖아요. 본인은 와서 급여 노동되면 올라가고 그래. 그 어려움을 주고는 지방에 인재가 몰리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려면 사회 간접자본 시설도 충만하고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도 수도권 못지않게 갖춰졌을 때 지방시대가 열리고 국토교육 발전이 열리고 기업들이 서울에 있어본들 뭐래 땅값만 비싸고 지방에 내려가면 똑같은 바에야 뭐하려고 서울서 사업하려고 그래. 그게 국토교육 발전의 길이고 국가교육 발전의 길이고 지방을 살리는 길. 서울, 인천 수도권이 아주 인구가 50%로 아주 많이 밀리고 부산이나 대구 이쪽 인구가 많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와 같이 행정 문제다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던 외국인 엄마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엄마들의 부담은 오죽하겠습니까?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거비 부담,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 어려운 것 등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중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4억 원에 든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바로 사교육비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사교육을 시작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논리교육을 받죠. 좀 더 자라서 말을 할 때가 되면 유치원에 갑니다. 근데 그냥 유치원이 아니라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나 드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 논술, 수학 여러 가지 학원에 뺑뺑이 굴레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입학하면 더 이상 학원에 안 가도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서 토익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 학원도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으로 쓰는 비용이 연간 32조 원. 이거는 서울시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애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용기 있게 이 사람이 서울대 조영태 교수인데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2,000명을 조사해서 자녀 양육비가 60%가 자녀 양육비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출산을 한다. 애기 안 낳는다. 사교육비가 32조인데 뭐 전체적인 것이지만 하여튼 부자들이 더 많이 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서로 경쟁해서 안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교육비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나는 거고요.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2021년은 23조였는데 2022년에는 26조 이렇게 10%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도 36%에서 2020년에 41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그러면 24년이니까 지금 한 50몇만 원 되겠죠. 이와 같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향입니다. 여기 은퇴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할 때 은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거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고라도 은퇴를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중간 인구, 중위 연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위 연령이 80년대에는 21세였는데 20년대에는 43세, 지금은 뭐 43세, 45세 되겠죠. 그런데 2010년대 가면은 65세가 중간 연령이라 이거예요. 65세보다도 많은 사람 많고가 중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인이 많아서 65세 되면 일을 못하는데 그 일 못하는 사람이 중간이니까 그래서 노동력이 없어서 생산이 못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증가되고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는 대폭 줄고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게 되면 생산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 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 비율은 2020년 약 22명에서 2060년 약 91명으로 4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기 잡아먹의 현금 지급시 대책만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세를 막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 절벽으로 저출산이 되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그런 현상으로 악영향이 미친다. 지방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적어지고 출산율 감소 때문에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이 증가된다. 노령이 증가한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므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각한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고 2020년도에 4배 이상의 노년 부양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22명, 그러니까 22명이 1명을 부양했는데 4배 이상 부양비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세부적으로 서민 생계가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서민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인구 비례로 축소되고 기업도 살아나고 서울과 지방 같이 공멸하고 공무원은 뭐 50% 감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소되고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 많다고 하는데 그때도 뭐 30명이 될지 20명이 누가 알아요? 고위직도 많이 적어요. 하여튼 지금 덕을 누리는 기득권자들도 없어지다 이겁니다. 인구 절벽으로 해서 서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계속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어렵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학을 보면 대학 졸업생 취업률도 80년도에는 73%였는데 2014년에는 56%에게 취업을 못한다 이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그 다음에 대학을 자율화시켰는데 자율화가 80년도에는 11%였는데 2015년에는 70%로 대학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도록 자율화시켰어요. 드는 분도 많이 바꾸도록 놔두고. 그러니 대학 진학률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65세 고령 인구로 2070년대는 된다 하고 지금 저출산 40년이라고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70년에는 출생아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고 노인이 많아지고 그러다면 전체적으로 빈곤이 심해지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경제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차 많아져서 65세 이상이 50%로 노인이 많아지면 나라가 빈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였던 노년 부양비가 2050년엔 72%로 수직 상승했다. 즉, 2010년엔 생산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현재는 2010년에는 생산인구 7명이 1명을 부양했는데 2030년대로 가면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거죠. 부양해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가 조정되는 거죠. 2050년에 가면 1명 반이 한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가면 갈수록 뭐 노인이 절반이 되면 1000만 명이라 되니까 하면 이 청년들의 휴가 어려운 거죠.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4.3%에서 2019년 12.2%로 약 2.8배 증가했죠.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2060년에는 27.6%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출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복지 비용이 노인 증가로 인해서 2000년 4%였다가 2019년에 12%, 2060년도에는 27%면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50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지금도 뭐 그런 성향이 많은 건 사실인데 버린다. 근데 2016년도에 일본의 고독사가 1만 7천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3.5%가 일본에서는
죽은지 모르고 죽은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통계는 안 나왔던데 여하간 우리 고령화됨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 길을 파업 중이다. 영국 언론 BBC 뉴스가 한국의 출산율이 2021년 세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늘려서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0세일 때 70만원, 만 1세까지는 35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준다고 아이를 낳으려 할까요? 매달 70만원을 주면 아이를 낳기로 했거나 이미 낳은 부모에겐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부부가 월 70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줘도 독박육아를 해야 한다면 선진국 여성은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분담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한국 여성은 여러 가지 부모 급여를 지급을 하고 지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거 주니까 그냥. 그런데 출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낳은 사람들은 좋은데 지금 계속 출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이것 준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4억이나 5억 드는 건데 뭐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이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의 계획이다 이거죠. 자, 국민의힘도 뭐 얼마 하고 뭐 말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1억을 준다고 저기 서울시에서도 뭐 이렇게 뭐 저출산 대책을 많이 내세우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녀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천만남 이용권, 의료비 뭐 다 줘서 4,500만 원 되는데요. 자녀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3억 이상 든다. 2010년 전에 그렇게 나왔고 이현웅 교수도 2억은 줘야 된다. 그다음 제가 조사한 17가지 사례를 보면 평균이 5억입니다. 17가지 평균이 5억이에요. 그러면 7억 든 사람도 있고 4억 든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4억 이상은 줘야지 이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뭐 정부 예산을 대폭 줄여서 이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는 정책과 결과만 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레고만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확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우리가 인구 절벽이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지금 1990년대생들이 부모가 될 세대는 그래도 60만 명씩 태어나던 때인데요. 2000년대가 되면 인구가 1년에 40만 명씩 태어납니다. 20만 명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민 정책을 같이 좀 열어야지만 출산율 제고에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60만 명이가 40만 명인데 지금 20만 명이 안 돼요.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민 정책을 하고 출산 제고를 한다는 건데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정치가 한 얘기가 없는데 지금 속히 아무나 이민을 받아야 할 형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37만 명이 모슬렘이 있는데 그 사람 모슬렘이나 노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누군가는 뭐 미국처럼 고인력자들을 받는다는데 지금 일을 사람이 필요한데 고인력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민을 모슬렘 사람 받으면은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을 또 겪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 망해도 없어져요. 국민들은 너무나 절박한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늘 탄압과 이익 앞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일 원망하고 있어요. 어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질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질타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래도 하락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한 인구 문제로 국민을 울고 있는데 국회는 갑질에 바빠서 어떤 문제도 절박하지 않다.
이 국회의원을 오래한 신상정 대표가 말한 건데, 이 국회의원들이 참 이러니 사람들이 이 국가기관이 나무라라 할 정도로 되니 원망이 많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거철에 나와야지 봐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라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나 절박한데 국회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내가 볼 때는 나 절박하지 않다 이거요. 내일도 아니니까 나 지금 100억, 200억 살림 있는 사람인데, 1억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해봐야 귀도 안 들려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 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난했을 때 가난한 사람 얘기가 들리지. 어려워야 국회의원들도 어려워야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비극 위기가 인구 절벽에 의해서 농민이 감소된다. 이래도 국회의원들은 절박하지 않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2015년대는 내려가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돌아가는 걸 잘 알지요. 그러나 바쁘죠.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야합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오는 모양인데, 그래서 한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저출산 고령화로 멸망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경고가 최근에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멸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서는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징조도 10여 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2030년까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보너스는 끝이 났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죠? 오히려 역으로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아야 되죠? 라고 물어요. 자, 젊은 사람들이 왜 아기를 낳아야 되냐 이거예요. 참, 해석을 할 수 없는 말이죠, 그거는. 자, 전 IMF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달려간다. IMF 전 총재면은 상당히 학식이 있고 분석력도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우리도 이 말을 수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러다가 가지고 지방도시 소멸로 뭐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로 자녀를 못 낳는다, 뭐 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구 해결 대안의 필수사는 노동력 감소가 문제고, 지방과 도시 수도권과 도시 함께 무너지는데, 지금 수도권은 뭐 호황인 듯 한가하겠지만 같이 로마처럼 멸망해 갈 수 있다고 지금 10년 전부터 외국 그 언론들은 경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단 자살을 하고 있다. 차차 많아져가지고 65세 이상이 50%가 되고, 또 수도권의 인구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나쁜 환경 속에서 꼭 수도권 중심으로 국민이 가야 될 것인가?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수도권에 어떤 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보고 그 신문을 뭐라 그러냐면,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아니, 수도권 계획 세우면 나라가 망해? 이와 같이 수도권 집중으로만 모든 계획을 세우고 돈을 쏟아붓으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응? 그게 안 돼. 아까 대구시장도 말한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무언지를 하면 안 된다. 지방을 분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1번째 저출산이 노동력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